지금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2부 시작해야겠죠. 여러분 앞에 1부 되게 재밌으셨죠? 네. 2부도 그만큼 재밌을 것 같고요. 특히 2부에는 저희 이제 질문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질문도 받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 질문도 받으니까 이제 채팅창에 질문 있으신 분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조금 이제 사회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의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조절하기 힘들어하는 감정들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고, 그래서 이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의 조절을 실패했을 때에 사회적인 영역에서 관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 차례인 것 같아요. 공격성에 대한 연구의 핵심은 만약 사회가 위험에 처했다면 그것은 인간의 공격성 때문이 아니라 개인 안의 공격성이 억압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위니카시라는 정신분석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공격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타난다면 공격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가 억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터져 나온 거다라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격성의 억압과 그 파괴적인 효과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고요. 한 5년 전쯤에 솔로 강아지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2015년에 10살 초등학생 이제 여아였는데, 이 출판한 아동 동시집이 사회적 의리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학원 가기 싫은 날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 가기 싫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초등학생의 파괴적 공격성을 그려내며 엄마의 신체 부위들을 절단하여 먹는 그런 끔찍한 과정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요거예요. 요건데요. 학원 가기 싫은 날, 학원 가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눈가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면 핥아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요게 시예요. 지금 이거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요. 네, 이제 남아있는 자료 화면인데, 일단 뭐 굉장히 잔혹한 표현이라는 거는 뭐 어떤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반응이 있었냐면, 대중들은 시의 잔혹한 표현에 경악하며 이 동시집 부모, 출판사, 심지어 초등학생 저자에게까지 거센 그런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어요. 초등학생 저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들이 난무했으며, 당장 입원 치료를 권고하는 의견부터 폐륜하다 혹은 이거는 사이코패스다라고 단정해버리는 이들도 꽤 있었어요. 어떤 제 기억에 어떤 뭐 프로그램의 그 패널들 중 몇 명은 이거는 빨리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가 결국 그 사과문을 공표하고 책을 전량 해수 및 폐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원래는 그 부모도 지지를 하다가 결국에는 다 이거를 그 회수하는데 동의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 그 엄마가 시인인 걸로도 엄마도 이제 그런 문학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이게 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됐을까? 우리 사회는 이런 초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공격적, 살인적 충동의 표현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좀 떠오릅니다. 이게 물론 굉장히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혹은 그 잔혹한 표현을 담고 있는 그런 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정도인가? 정신병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정도로 표현하는 게 잘못되었나? 그리고 어쨌든 이 출판됐던 책을 다 뭐 해수를 해야 될 정도로 잘못된 일인가? 이거를 읽는 그런 사람이 어떤 뭐 정신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걸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한번 좀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전통적인 어떤 유교 문화권 안에서는 소위 어떤 군사불이지, 그렇죠?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라고 보는, 그래서 공경하고 이렇게 받들어야 할, 그리고 따라야 할 이런 대상으로 보는 그런 문화권 안에서는 이거는 뭐 엄청나게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아동들이 특히 어떤 부모나 권위자에 대해서 공격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허용이 되는 게 좋을까, 혹은 허용이 되지 않는 게 좋을까? 반대쪽의 어떤 극단에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선생님은 굉장히 높은 분이었죠. 굉장히 높은 분이었고 교권이라는 것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교권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와야 되면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게 아닌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그것도 문제죠. 그런 현상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이 공동체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어떤 문제 인식과 그런 고민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이런 학생과 교사와 부모가 나름의 어떤 평등한 위치에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가치와 현실은 굉장히 다르죠. 다르고 또 이미 우리가 앞서 배운 이런 무의식적인 패턴은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전의를 가지고 있고 이런 권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내에서 아마 그것이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예시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관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공격성과 관련된 예시들을 좀 볼 텐데, 자, 두 번째는 대한항공 801편이라는 예시인데요. 이것도 아마 혹시 기억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성인이 된 후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 97년도 8월 6일날 김포공항을 출발했던 이 비행편이 괌의 아가나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착륙에 실패를 하면서 야산에 추락하고 탑승자 254명 중에 228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저도 기억하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저는 기억나는 게 잠깐이었지만 이 생존자분들이 거의 그
꼬리 쪽에 앉았던 분들이 많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좌석이 비쌌어요. 원래는 제일 안 좋은 자리잖아요. 비행기 내릴 때 제일 끝에 내리고 제일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제일 원래 회피하는 자리인데 일시적으로 꼬리 좌석이 더 급등했던 전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90년대 후반에 이상하게도 대한항공이 세계 항공사들과 비교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연방항공국은 대한항공의 이 안전도 평가를 하향 조정을 했고 이제 같이 그 파트너를 맺었던 협정을 맺었던 델타나 에어프랑스도 파트너십을 이제 협정을 중단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그 보통은 이런 항공 사고가 나면은 첫 번째는 기체에 문제가 있나, 그렇죠? 기체가 문제가 있나, 혹은 조종사가 좀 미숙했는가, 그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의심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다 최신 기종이었고요. 그리고 조종사들도 이미 뭐 수천 수만 시간의 그런 비행 시간을 갖고 있는 경력 있는 분들이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이거는 기계적인 결함도 아니고 그리고 실력의 문제도 아닌데 왜 이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날까? 자, 이에 대해서 그 캐나다의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어로 이 책이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비행기 사고의 원인은 한국의 문화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문화 때문에 비행기 사고가 날 수 있을까? 한국 문화의 엄격한 위계 구조로 인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걸로 이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뭐가 어떻게 소통이 안 됐길래 비행기 사고가 났을까? 이걸 좀 살펴보면 자, 권위 있는 사람이나 직장 상사에게 명령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완곡어법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존댓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존댓말을 가지고 있고 몇몇 문화가 있어요. 뭐 일본어도 존댓말이 있고 한국어도 존댓말이 있고 혹은 그런 경어법을 갖고 있는 언어들도 있고 또 없는 것들도 있는데 일본어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기내에서는 기장, 부기장, 기관사 간의 의사소통력이 어떤 생사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 801편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래드웰은 이제 블랙박스가 이제 회수가 됐고 그 블랙박스에 그러면 사고 직전까지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떤 상황이었나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부기장하고 기관사는 그때 일단 날씨가 안 좋았고 그리고 착륙에 필요한 일부 장비가 좀 잘 작동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관에 의존해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이렇게 넌지시 기장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넌지시. 오늘 좀 날씨가 좀 많이 안 좋네요. 라는 이런 힌트. 원래 그렇다면 갖고 있던 속마음은 날씨가 이렇게 안 좋고 이런 장비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위험합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라는 속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윗사람이 기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권위자에게 이 부기장과 기관사는 분명히 뭔가를 알아차린 것 같은 그런 힌트들을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개진하지 않았다. 심지어 충돌 불과 몇 초 전 부기장은 올라갑시다라고 말을 했지만 기장이 최종 그럼 올라갑시다라고 얘기하기까지 이제 몇 초가 더 걸렸어요. 그래서 그 찰나가 이 운명을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드러난 거는 그 시점에 부기장이 올라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당겼으면은 충돌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사고가 나지 않고 이 수백 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자, 그래서 공격성의 차원에서 이 사건을 분석을 해보면은 한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한 나라에서는 윗사람에 대한 공격성의 표출이 굉장히 많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격성이라는 것은 사실 부정적인 공격성도 있고요, 혹은 건설적인 공격성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이런 굉장히 위기에서 올라갑시다 라고 강렬하게 얘기하는 건 공격성의 표현이에요. 물론 기장 당신은 잘못됐어요, 당신의 접근법은 잘못됐어요 라는 것도 이제 공격성의 표현이긴 해요. 일단 후자는 좀 더 이제 비난에 가깝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기장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강렬한 그런 어필도 이제 공격성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화권 안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이 예절 교육과 이런 기업 문화 안에서 이런 부분이 이미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기억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굉장히 어떤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 안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이런 컬처 쇼크를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두 개가 기억이 나요. 두 개가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했던 이런 대한교육 안에서는 아까 제가 위에 교실을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 책상이 뭐 앞에 어떤 교탁이 있고 향하게 되는 게 아니라 대기는 어떤 원의 형태로 모든 게 다 진행이 돼요. 원의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돌아가면서 다 의견을 얘기를 하거든요. 의견을 얘기를 하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교사가 직접 너는 생각이 어때? 누구누구는 오늘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한번 발언할 기회를 줍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는 일단은 알고 있어도 손을 안 드는 게 미덕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진짜예요. 한 선생님이 직접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답을 알고 있어도 손을 안 들고 있다가 맨 끝에 마지막에 손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겸손한의 미덕과 너무 잘난 체 하지 않는 것과 이런 게 제일 좋다라고 배웠어요. 진짜요. 만약 계속해서 손 들고 나대는 거는 그건 건방진 거다. 건방지고 집에서 잘못 배운 거고 좋지 않는 거예요. 좋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심지어 교사와 다른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한국의 교육 체계 안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뭐 여기 군대도 들어가 있지만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에서는 그 창의력과 창조적인 사고는 금물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심지어 그게 좋지 않은 방식이라 하더라도 땅을 파라고 하면 그냥 파는 거잖아요. 왜 파는지에 대한 질문은 별로 좋진 않아요. 혹은 이렇게 파는 게 좀 더 좋은 방식이다라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정해진 그 틀에 따라서 그 행동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기장과 기관사가 위험을 감지한 상황에서 현재 착륙방법은 잘못되었다라는 지적, 비판 혹은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지 못했고 입술을 깨물고 공격성의 표현을 억제해야만 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설적인 공격성의 표현마저 제한되고 억제된다면 그 결과는 이런 대한항공 801편처럼 굉장히 참담할 수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 구분이 안 돼요. 이게 건설적인 표현인지 건설적인 공격성의 그런 사용인지 파괴적인 것인지가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박혀버린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사태 심각성을 깨달은 대한항공이 어떤 조치를 했을까?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 조치를 했는데 특히
대한항공의 공용어를 다 영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실제 조종사와 이 부기장과 다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을 다 영어로 했어요.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용어를 다 영어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의사소통이 영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유창한 실력을 갖도록 요구를 합니다. 영어에서는 존댓말이 없어요. 영어에서는 표현이 굉장히 직접적이다. 그런 완곡어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뭐뭐 해야 됩니다. 이런 명령어가 충분히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화적 유산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종사들의 기존의 사고와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고 그 방법으로 이제 언어를 선택을 했고 무의식적으로 구조화되었던 공격성의 이런 패턴을 문화적인 방법으로 변화시켰고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 뒤로 사고율이 확 떨어졌어요. 이전에 그런 우수한 그런 평가를 다시 받게 됐고 그리고 그 항공사들하고 같이 또 파트너십을 만들게 돼서 오늘날도 우리 국내 항공사들의 안전도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좋은 편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어쩌면은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영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기존의 공격성이 억압된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해봅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는 화병이라는 예시인데요. 화병.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은 머리를 이제 질끈 동여매고 자리에 이제 들어넣어서 끙끙 앓는 중년 여성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시어머니들이 많이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등등 고부간의 갈등에서 등등 이런 모습들이 자주 우리 드라마에서 묘사가 됐는데 우리는 이를 화병 혹은 우라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96년도에 화병이 미국 정신과 협회의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 스트레스 장애로 정식 등록이 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화병이라는 게 어쨌든 있어요. 찾아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화병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진단명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학병원의 의학정보에 의하면 우울감, 식욕저하, 불면 등의 우울 증상 외에도 호흡곤란이나 심기항진, 통증, 명치에 뭔가 걸려있는 느낌이 동반된다. 예고 없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오기도 하고 자살에 대한 생각이 증가할 수도 있고 화병의 원인은 분노와 같은 감정의 표출이 한국 문화에서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이를 내면화하고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좋아요. 그냥 보통 이런 그 어떤 병의 그 명칭에는 그 증상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안장애다, 혹은 우울증이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혹은 겉으로 보기에 우울하잖아요. 근데 화병은 겉으로 보기에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밥을 안 먹는 걸 수도 있고 막 머리가 아픈 걸 수도 있고 자살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겉으로 보는 다양한 증상들이 아닌 원인이 화 때문이다라고 화병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의 문화권 안에서는 감정으로 인해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한의학에서도 이미 알고 있고, 서양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화 때문에 죽었다. 이상한 문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고 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 그럴 수도 있지. 화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라는 거는
감정으로 인해서 사람이 굉장한 이런 신체적인 심리적인 고통과 심지어 병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다루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좌절로 인한 공격성이 신체와 자아를 우리 스스로를 향하게 되는 것이 이제 화병이다. 차라리 화를 내고 잘 표현을 하고 그랬으면 병이 안 난데 꾹꾹 참고 있다가 어떤 참을 인자를 이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새기다가 결국 안에서 이렇게 터지는 게 화병이다. 부정적인 감정과 좌절 공격성을 억제하는 문화와 그 결과 자신의 정신 안에 앙금이 쌓여서 골마 터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화병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이라는 이런 국민적인 정서, 여러분 다들 한이 있으신가요? 네, 한이 맺혀 있나요? 이것도 굉장히 문화적인 어떤 정서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제가 그 저는 처음에는 이게 한국만 갖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제가 정신분석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을 때 미국인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한테 한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냥 머리 갸우뚱하면서 그냥 그런 게 있냐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 보다라고 그렇게 좀 섣부르게 판단을 했다가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에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학생들과 교사들을 앉혀놓고 한을 설명을 하는데 제가 몇 문장 얘기도 안 하는데 막 끄덕이는 거예요, 고개를. 그래서 이거 지금 알고 머리를 끄덕이는 거냐? 알겠대요. 뭔지 알고 있대요. 근데 제가 필리핀의 그 문화 역사에 대해서 좀 무지하다가 공부를 했더니 우리보다 더 오랜 식민지 생활을 겪었어요. 거기는 우린 뭐 50년 남짓이지만 거기는 몇백 년이거든요. 그리고 대상도 쭉 바뀌어요. 가장 최근이 일본이었고 일본 전에 미국 전에 스페인. 그래서 수백 년간 그렇게 나라를 뺏긴 채로 살아왔던 깊은 한을 갖고 있는 민족이더라고요. 물론 그 한을 표출하는 방식은 우리랑 좀 달라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면은 거기는 너무 오랫동안 그게 지속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좀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의 그 문화적 산물이 그 필리핀에 가면 이제 지프니라는 차가 있거든요. 혹시 필리핀이 이제 워낙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여행지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이제 동남아 가깝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하니까 저도 가족 여행으로 세부라든가 보라카이라든가 이런 곳을 몇 번 간 기억이 있는데 이제 지프니라는 차가 있는데 지프 차를 개조해서 일종의 마을 버스예요. 이렇게 짜닥짜닥 붙어 앉는 이제 마을 버스인데, 그러니까 미군들이 버리고 간 그 지프 차를 그렇게 개조를 해서 마을 버스로 굉장히 화려하게 페인트를 해요. 굉장히 화려하게 예술 작품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그 마블 영화가 그 슈퍼히어로들이 유행하니까 아이언맨처럼 칠을 하기도 하고 독수리처럼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화려하게 만드는데 그게 거기 그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잔재를 다 그냥 태워버리거든요. 없애고 허물고 태우고.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재활용할까 하는 방식으로 또 발달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한이라는 정서를 보자면 욕구나 의지의 좌절과 그에 따른 삶의 파국 등과 그에 처한 편집적이고 강박적인 마음의 자세와 상처가 의식 무의식적으로 얽힌 복합체를 가리키는 민간 용어예요. 이것도 복잡해요. 한도 종류가 많아요. 통한도 있고 비한도 있고 애한도 있고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의 감정보다는 여러 감정이 이렇게 압축됐다. 적대감, 후회, 공격성, 불안, 외로움, 갈망, 슬픔, 공허함 등이 이제 압축됐는데 사랑과 증오와 같은 상반되는 감정들도 포함되기도 하고요.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특정 한의 감정을 만들어낸다. 다양한 역사, 경제, 정치,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이기 때문에 그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대륙을 들어오는 그 입구에 위치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위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는 뭐 역사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역사 시간에 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계속해서 휘말리게 되는 이런 뭐 정치 문화적인 역사적인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적인 외상인데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한이 있냐라고 이제 대답을 했을 때 대부분 분들이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아마 유교 겪으신 분 지금 보니까 없어요.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뭐 일제 침략 뭐 겪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축구 하나도 안 보다가 한일전 하면은 막 이렇게 우리 열심히 응원하잖아요. 광화문 시청에 모여서 이렇게 지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선수들도 똑같아요. 선수들도 다 뭐 젊은 친구들인데 딴 건 다 저도 이번한테 지면 안 된다는 게 이 악물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 직접 겪은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 반일 감정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 정신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한이 해결이 안 되면요, 혹은 심리적인 외상, 이 응어리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다음 세대로 전승이 됩니다. 어떻게 전승이 되느냐? 아까 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승이 돼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떠올려도 몰라요. 왜냐면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모의 상처들은 자녀들한테 쉽게 이렇게 그 전승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압도하는 정서적 경험들, 소화될 수 없는 강렬한 좌절과 고통은 정신적, 내적 상처를 남기며 그 과정에서 감정들은 억제가 되고 또 이렇게 전승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저희한테는 그 두 번째 기회거든요. 혹은 뭐 세 번째 기회. 아까 뭐 사춘기 놓치셨으니까 그건 다 이제 끝났지만 마지막 기회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안에 해결 안 됐던 게 또 한 번 자극이 돼요. 또 한 번 자극이 돼요. 뭐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교육을 잘 못 받았어도 혹은 나는 뭐 우리 집안이 어려워서 이런 거를 못했으니까 우리 아이만큼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한테 받지 못했던 부분들 혹은 가졌던 상처들이 아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다시 재현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우리는 해결 잘 못했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요 자살공화국,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16년 연속 우리가 OECD 자살률 1위거든요. 제가 제 외국인 친구한테 요새 한국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잖아요. 국제적으로 K-방역 이러면서 K-팝, 뭐 지금 방탄소년단 뭐 이제 빌보드 1위하고 그렇죠. 뭐 다이너마이트 뭐 이러고 또 뭐 여러 한국에 대한 외신의 이런 좋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그 이면에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OECD 국가 중에서 16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이런 굉장히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이미 정부는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자살 예방 위해서 온갖 프로그램도 하고 뭐도 하고 있는데 초반에 반짝 잠깐 감소했거든요. 근데 2년 연속 증가세예요. 2019년 결과에 의하면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선 청년이 이제 10세부터니까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이제 청년이에요. 중학교는 이제 뭐 당연한 거고요. 청년층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요. 하루 평균 이제 3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원인에 대해서 지금 보통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냐면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탓을 돌리거든요. 사회경제적, 예를 들어서 경제적 불황, 뭐 계속 다 어렵다. 그래서 실업률 엄청 늘어나고 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이제 자기 포기, 자포 세대다라는 이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요인, 혹은 뭐 여러분들이 대한학교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열된 경쟁 이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물론 완전히 틀리다라는 건 아니에요. 혹은 뭐 가족 간 그런 갈등, 혹은 이제 미디어 베르테르 효과. 특히 예를 들어서 정말 문제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일단 최근에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자살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뭐 이 박원순 전 시장부터 해서 뭐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서 어마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자살했을 때 불러일으키는 효과 조금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일본 예시를 들자면, 일본의 아마 혹시 락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엑스저팬이라는 그룹을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기타리스트가 이제 자살했거든요. 근데 이제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일주기 되는 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자살했어요. 따라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자살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영향력 있는, 특히 연예인들, 우리나라 연예인들 자살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불러일으키는 효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현재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것은 뭔가 더 근원적인 부분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공격성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 중 하나가 자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스로한테 그 공격성이 향했을 때 마지막 선택 중 하나가 자기를 죽이는 행위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격성과 그다음에 이 경로와 뭐 이런 파괴적인 정서들이 잘 다루지 못하면은 뭐 화병서부터 이런 뭐 한서부터, 혹은 대한항공과 같은 이런 현상서부터, 그리고 자살. 근데 자살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이 지표들을 살펴보면 다 상위권이에요. 안 좋은 거. 자동차 사고, 음주. 1인당 알코올 섭취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소주 판매량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행히 법이 좀 바뀌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면서 자랐을 거예요. 술 마시고 했던 건 그럴 수 있다라고 용인을 한동안 많이 해줬어요. 술 마시고 실수 좀 할 수 있지. 근데 외국 같은 경우 술 마시고 하는 건 가중처벌이거든요.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데,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술 먹고 사람이 좀 실수도 할 수 있지, 뭐 기물 파손도 좀 할 수 있지, 좀 싸울 수도 있지, 심지어는 어떤 성추행을 좀 할 수도 있지, 술 먹고 그런 거를 뭘 그렇게 책임을 묻고 싶었던 얘기는 파괴적인 공격성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널리 이미 보급이 됐다라는 것. 자살, 자동차 사고, 음주, 뭐 등 이런 예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시 이제 감정적으로 돌아가면은 감정을 느끼고 조절하는 것은 정신 건강과 행복한 삶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건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과 공격성이 어마어마하게 억눌리고 억압이 돼 있다라는 것, 이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 건강과 성장에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런 예측들, 자동화된 패턴들 중에 부당한 혹은 부적응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식별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은 이미 공고화되어 반복된 패턴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만 2, 3세 때 이런 주요 패턴들은 형성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동기 혹은 사춘기는 이런 부적응적 패턴들을 한번 다시 작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늦었지만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되는 데는 그래도 아직 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이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좀 다루기로 하고요. 혹시 지금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어떤 뭐 질문이나 혹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잠깐 뭐 시간을 12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몇 분 참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온라인으로 질문을 올릴 수도 있나요? 네, 올려주시면은 같이 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이미 부당한 패턴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보인다면 어떤 태도로 그걸 좀 제가 어떻게 태도를 좀 취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어떤 패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이제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요. 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네. 이미 나는 못해가 막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은 잘하고 싶지만 행동은 또 그거에 따라가지 않고 네. 오빠 나 못하잖아 뭐 이렇게 약간 결론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거는 아이의 욕구인가요? 부모의 바람인가요? 누구의 것일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되게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하라고 되게 요구하지 않는데 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도달하기 어려운. 그래서 너가 공부 잘하는 그 원하는 그게 어디냐 그러면 100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점이 아니면 다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될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궁금한 게 부모가 그거를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를 그렇게 좀 가혹하게 이 성취할 수 없는 높은 이상향을 만들고 그것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그런 자존감만인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인가 그래야만 자기가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일까? 그렇게 일단 저는 접근을 할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이 100점을 받아야만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건데 잘못된 예측이잖아요. 잘못된 예측인데 그러면 그 잘못된 예측 이전에 어떤 욕구를 갖고 있을까라는 그런 탐색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아동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여러 욕구들이 갈등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 알 수 있으면 그렇다면은 이제 관계 안에서 100점을 받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경험을 결국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00점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는 제가 계속 주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아이가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저는 그 아이가 왜 그 뭐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에 대한 대화를 좀 많이 나누는 게 좋다는 뜻이. 네, 맞습니다. 아이가 느끼는 이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100점을 받든 못 받든 그거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룰 수 있고 직접 본인이 그걸 표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훨씬 그 패턴을 반복해야 될 필요성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인이 돼서 이제 지속이 되잖아요. 성인이 돼서 이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부적응적으로 특히 이렇게 되면 이제 시도조차 안 하거나 혹은 극단적인 형태는 제가 어떤 경우도 봤냐면 이제 젊은 청년인데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제일 취업하고 싶은 회사에 서류가 붙었어요. 그래서 면접 일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까먹고 안 갔어요. 그러면 몇 년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했던데 까먹는 거라는 건 이제 무의식적이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이걸 가고 싶은 회사고 한데 안 가버린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자기 패배적인 그런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심지어는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패턴들이. 다른 질문이 더 없으시면 저희가 또 이 TV 방송 밴드 방영을 2시간으로 딱 잡아놔가지고 네네. 예. 이쪽으로. 네. 저는 사춘기 초등학교 후반 사춘기가 2번째 기회고 양육이 3번째 기회라는 말이 아직도 이게 딱 이게 3살 버릇 8까지 간다면 이거는 그러면 나는 쫑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음 토요일 날 10시에 아침 10시에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들어보시면은 이 다음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토요일 날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